본인이 그 균을 왕창 먹었대요. 헬리코박터 균을 먹었어요? 네. 균을 놔두고 먹어라 그러면은 사실 먹기 힘들잖아요, 그게. 와,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뭐 똥물 가지고 먹어라 하는 거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먹으면 진짜 콜레라 걸린다니까? 이런 사람들 안 믿어주니까 마시고 콜레라 걸려버리기.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마 헬프님들이라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건데요. 그렇죠. 어디서 봤더라?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네. 좋은 정보 많이 전달 드리려고 하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오늘도 내시경을 열심히 하고 온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헬리코박터라는 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 또 위암이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균인데 이 균 대체 어쩌다가 발견이 됐고 지금 하는 치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치료들이 대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궁금해서 교수님을 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오래됐다. 그렇죠. 9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헬리코박터를 꼭 제균, 박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막 강조하진 않았는데, 결국 위암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헬리코박터가 지정이 되면서 네. 관심도가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이 계속 많아지게 됐죠. 네네. 그래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헬리코박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연세가 굉장히 드신 분들은 헬리코박터 균이 아니고 이제 헬리콥터 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예, 예. 그렇게 헬리콥터 균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하세요. 네네.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요즘 소화기내과 중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거, 이 헬리콥터 균이라고도 하는 이 녀석은 대체 어떤 녀석이에요? 노인분들이 헬리콥터라고 하는 그 비슷한 어원인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의 헬리코는 나선으로 되었다, 생겼다는 거고, 박터는 박테리아라고 해서 나선형으로 생긴 박테리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위에 살고 있는 균이에요. 네네. 아시다시피 위는 굉장히 강산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못 녹이는 게 없는. 위라는 장기는 무균 장기다라고 이전부터 생각이 되었고, 헬리코박터를 발견하신 분들이 위 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비웃었죠. 무슨 소리 하느냐. 강산인데 어떻게 사느냐 네. 라고 해서 헬리코박터를 찾으려고 막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982년 호주에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죠. 워렌하고 마샬이라는 분이 쿠르트 광고할 때 나오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베리 마샬이고 지긋하게 이게 좀 멋지게 생긴 그분. 그분이 헬리코박터가 감염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환자의 위조직을 배양을 시켰는데, 위조직을 떼어내가지고 배양을 시켰는데, 우리 이전에 전공의 때 혈액 배양, 우리 열날 때 배양 검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투데이 노그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제가 5일까지 키워보는데 딱 이틀째 투데이 노그로스라는 리포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네. 대부분 안 자라죠. 괜찮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 대부분의 균주는 이틀 정도 지나면은 배양이 되는데, 네. 아무리 해도 30명의 위를 위조직을 뜯었는데도 30명에 떼어. 네. 안 자라. 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부활절이라서 31번째 조직을 심어놓고 모르고 부활절 휴가를 간 거예요. 이미 30명도 넘었으니까 본인들도 약간 좀 그렇게 큰 기대가, 이게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됐었는데, 그래서 휴가를 갔다 돌아오니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절이 헬리코박터를 발견하게 했다. 관심과 우연한 운을 가지고 발견됐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 헬리코박터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헬리코박터가 위에 병을 일으키느냐, 맞아요. 일으키지 않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진짜 이 녀석 때문에 뭐 위궤양이나 흔히 말하는 속쓰림이나 뭐 위암 같은 게 생기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공생균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1980년대 그즈음에서는 위가 아프고 위통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약물,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궤양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시메티딘, 그 약제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사의 너무 규모가 크니까 만약에 그 원인이 헬리코박터다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약이 안 팔리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개입됐다고 들었어요. 시메티딘 쓰면은 봐라, 좋아진다. 굳이 이거에 집중하지 말아라. 원인이 이거니까. 시메티딘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약이고, 시메티딘을 발견한 MD 선생님은 그 시메티딘의 발견으로 위궤양 출혈, 위궤양 천공을 예방
예방해서 사망률을 낮췄다는 그런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와.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시메티딘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약제였죠. 와, 엄청났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은 GSK의 전신인 SFK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헬리코박터 하는 게 잘 먹히지도 않죠. 어차피 우리 이미 위궤양, 속쓰림의 원인 찾았는데 너 어쩌다 우연히 발견한 균에 왜 집착하냐? 진짜 그게 병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치료 시메티딘 좋다. 하지만 예방을 하고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과연 재발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다가 헬리코박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균주가 숙주라 그러죠. 사람도 숙주고 동물도 숙주고 숙주인데 네. 그 숙주에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숙주에다가 그 병을 심어서 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조직을 떼어놓으니까 헬리코박터가 자랐어요. 그럼 이놈을 진짜 멀쩡한 사람한테 줬을 때 네. 사람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한테 못하니까 동물한테 동물한테 하겠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80년대에도 이게 인류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윤리적인 문제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기 돼지 했대요. 아기 했는데 돼지, 아이고. 안 자라는 거예요, 균이. 아기 돼지한테 균을 줬는데 병이 안 생기는 병이 거예요. 안 생겨요. 그럼 과연 이제 정말 이론적으로 훌륭하지만 틀렸구나라고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또 거기서 깜짝 놀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균을 배지에 녹여가지고 네네. 본인이 그 균을 왕창 먹었대요. 헬리코박터 균을 네.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연구에 믿음을 가지고 과학자죠, 과학자 완전히. 그 뒤로는 좀 문제가 있었죠. 자기도 사람인데 동의서를 받고 뭐 했겠지만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균을 놔두고 먹어라 그러면은 사실 먹기 힘들잖아요, 그게. 와,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뭐 똥물 가지고 먹어라 하는 거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먹으면 진짜 콜레라 걸린다니까? 이런 그렇죠. 사람들 안 믿어주니까 마시고 콜레라 걸려버리기. 네. 그렇게 했더니 5일째 되는 날 복통과 속쓰림과 난리가 난 거예요. 신선한 균들을 유산균도 아니고 헬리코박터를 먹은 다음에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분도 과학자인 게 균을 먹기 전에 자기가 내시경을 받아서 조직 검사를 해서 괜찮은 조직이다. 그 다음에 먹고 5일째 증상이 나타났고 네네네.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위험이 걸렸다. 헬리코박터 위험이 하는 거를 본인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한 거죠. 와, 그러면 뭐 제대로 했네요. 네, 굉장히 똑바로 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헬리코박터 균을 죽인 다음에 이게 좋아지나를 봐야죠. 네, 근데 맞아요. 그 당시에 죽이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용감했는데 내가 진짜 걸렸어. 그럼 이걸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하죠.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폐렴 여러 가지 장기에 우리가 감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감염내과에 있을 때 둘 다 감염내과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하지만 그게 혐기성 세균과 뭐 호기성 세균 네, 이런 네, 애들이 있어서 이제 각종 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위에도 염증이 오고 장에도 염증이 오고 설사도 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효과가 있는 항생제들이 장기마다 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한 가지 항생제로는 중요한 염증을 성공적으로 박멸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어서 집에 있는 항생제를 다 끌고 모은 거예요.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겠다라는 일념으로.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창 먹었더니 균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또 죽은 걸 또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분이 와.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항생제를 충분기간 먹어서 나 좋아졌어 라고 했을 때 다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균이 죽었다, 균이 안 자란다 안 자란다 라는 거를 봤죠. 이렇게 또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어떤 균이고 헬리코박터를 어떻게 발견했고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역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항생제를 막 폭탄처럼 먹진 않잖아요. 그게 사실은 배경이 돼서 항생제나 감염을 연구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항생제들의 조합을 가지고 물론 그 조합은 처음에 마샬 박사님이 드셨던 항생제로 균이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항생제 조합을 가지고 이제 뭐 이 약을 얼만큼 먹으면은 며칠을 먹으면은 몇 퍼센트 이상 죽는다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가지고 지금의 제균 치료라고 하는 약제의 조합들이 탄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학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이게 리포팅을 하면은 사실 케이스 리포트였겠지만 학계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실험을 했으니까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와, 너무 재밌었고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헬리코박터라는 균을 알고 이놈을 죽이면 이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균이 암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위장과 관련된 병들을 일으킨다는 그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샬 박사님 집념이 아니었다면은 발견이 엄청 느려지거나 치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테니까 그분의 어떤 집념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헬리코박터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거 뭐 키스로 전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국 떠먹는 것 때문에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전염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치료도 너무 막 힘들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선생님 모신 김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좋죠. 이게 처방을 하는 의사들은 네. 균을 죽이는 데 집중을 하고 그렇죠.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접점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의사들은 환자들의 그 세세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균을 죽이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궁금한 걸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닥터 프렌즈 찾아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아 이 채널을 끊어야 되나.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말하기는 힘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요. 애기들과 뽀뽀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음식을 나눠도 되는지 국을 같이 떠먹어도 되는지 같이 숨을 쉬어도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여쭤보시는데 그런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푸시고 진료실에서는 착하게 약을 먹으시면은 아마 헬리코박터 죽으실 겁니다. 뭐 분명히. 그럼 저희는 또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